이렇게 변화된 시대에 맞게 변화 쌀의 유통 경로별 맞춤형 생산 기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사항입니다. 벼는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 재배를 하게 되고요. 재배 기간이 짧은 조생 품종 같은 경우는 130일, 재배 기간이 긴 완생 품종 같은 경우는 16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재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긴 기간 동안에 재해, 병해충, 재배 관리 이걸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국 수확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통 경로별로 쭉 보시면 공공비축미로 출하하실 분들은 굳이 어렵고 힘든 친환경 재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재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협 수매를 하실 분들은 거북선에 실린 쌀로 유통하실 분들은 일반 재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향토지킴이처럼 이렇게 무농약 또는 유기로 이렇게 유통이 되는 그런 쌀들은 친환경 재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일반과 유기를 병행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비싸게 파시려면 가급적 유기 재배를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종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재배 전에 종자는 준비가 돼야 되고요. 4월까지는 종자가 준비돼야 되겠습니다. 공공비축으로 납품하실 분들은 신동진 또는 새청무, 금년 우리시 매입 품종이 신동진과 새청무이므로 두 가지 품종 중에 하나는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협에 수매를 하실 분들은 신동진이나 새청무, 하이아미 품종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판매를 하실 분들은 신동진이나 새청무를 재배하실 수도 있지만 가급적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밥맛을 고려한다면 하이아미나 영호진미와 같은 밥맛 좋은 품종으로 재배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종자에서 이 종자의 품종별 특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과 여천농협 매입 품종은 신동진과 새청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동진은 1999년에 개발된 굉장히 오래된 품종이고요. 출수기는 8월 15일. 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다수성 품종입니다. 밥맛도 좋고요. 쌀 알의 굵기가 굉장히 굵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만 수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쓰러짐에 좀 약하고요. 벼멸구에도 좀 약한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다음 새청무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품종 중에 하나고요. 키가 신동진보다 1cm 정도 약간 작고 출수기는 같습니다. 수량은 약 300평당 560kg 정도 되고요. 새끼를 좀 잘 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수량이 좀 약간 떨어지고 좀 벼대가 짱짱하기 때문에 도복에 좀 강하고요. 특히 백력꽃병과 수바라에 강한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냉수가 나오는 그런 논에서는 좀 약하니까 재배를 좀 지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농협에서 수매하는 이 하이아미 같은 경우는 키가 좀 큰 편입니다. 세 가지 품종 중에서 제일 큰데 수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300평당 538kg 정도로 수량이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쓰러짐에는 가장 강한 것 같고요. 벼멸구나 백력꽃병에는 좀 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종자를 준비하실 때 농가들에서 저지르는 실수 또는 좀 문제 중에 하나가 품종을 고를 때 장점을 먼저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점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개별 농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품종을 재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아미를 재배하려고 하는데 벼멸구나 백력꽃병에 약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벼멸구나 백력꽃병에 대한 대책이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이아미를 재배하게 되면 나중에 벼멸구나 백력꽃병이 많이 나왔을 때 수량 또는 품질에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항시 품종을 고를 때는 먼저 단점을 먼저 보시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땅심을 기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땅심을 길러 주셔야 되겠죠. 공공비축미나 농협수매, 자가 판매 모두 기본적인 사항은 다 같습니다. 일반 재배든 친환경 재배든 땅심 기르기의 과정은 다 같은데요. 친환경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자재를 선택을 하실 때, 특히 시판 자재를 선택을 하실 때 품목 공시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병이 뭘까요? 이 병은 우리 시에 201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굉장히 큰 피해를 줬던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깨시무늬병이라고 불리는 병인데요. 농가에서는 포리똥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시면 벼 잎이 깨시 모양으로 이렇게 까맣게 죽어가면서 점점 말라버리죠. 이렇게 되면 벼에 여물이 차질 않기 때문에 수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깨시무늬병은 보통 가을에 추락답이라고 불리는 비료기가 빨리 떨어지는 그런 논에서 많이 나타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논에서도 이렇게 피해가 나타났고 굉장히 2018년까지 크게 나타났었죠. 이 원인을 쭉 조사를 해보려고 우리 시 논토양에 대한 지력 실태를 2016년부터 작년까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문제로 나타난 비료 성분 중에 규산 성분이 가장 문제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보시면 2018년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볏짚을 다시 땅에다가 환원을 해준달지 아니면 3년마다 한 번씩 공급되는 규산질 비료를 반드시 논두렁에 방치하지 마시고 논에다가 뿌려주실 것을 당부를 드렸더니 이렇게 수치가 다시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유효 인산이 되겠습니다. 인산은 일반 농가에서는 인산질 비료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기재배 농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비료를 쓰지 않으면 인산 성분이 공급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심을 기르실 때 먼저 실천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 토양 검정을 하자. 토양 검정은 땅심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습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토양 분석을 해보면 자기 논의 지력 상태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료나 퇴비, 투입량에 따른 지력 상태의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비료의 종류나 투입량을 결정을 해주시면 과학적인 토양 관리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분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 겁니다. 식물은 가장 적게 있는 이런 비료 성분에 의해서 수량과 품질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적게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성분으로 인해서 수량과 품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토양 검정을 해서 어떤 성분이 부족한 상태인지를 아시고 나서 재배를 해줘야지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땅심을 기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객토나 규산질을 비료 시용, 그 다음에 퇴비나 볏짚을 넣는 것, 그 다음에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객토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좀 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더라도 벼를 계속 재배하다 보면 논도 늙어갑니다.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 주려면 객토를 좀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주는 게 젊은 땅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객토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정부에서 공급을 해주죠. 그래서 이 공급된 규산질 비료를 논두렁이나 또는 집에다가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논에다가 뿌려주시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규산질 비료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미질도 떨어지지만 병해충 저항성도 약해지고요. 아까 나왔던 그런 깨시무늬병 발생 이런 것도 많아지죠. 벼에는 규산질 비료가 굉장히 필요한 비료이기 때문에 3년마다 공급되는 비료를 방치하지 마시고 논에다가 반드시 뿌려주시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비나 볏짚 또는 녹비작물 재배인데요. 유기물을 공급하는 효과, 비료를 공급하는 효과 두 가지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물은
비나 또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 가지고 매년 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감소하는 이 양만큼 퇴비나 볏짚 또는 녹비작물로 보충이 되질 않으면 점점 지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땅심을 높이시려면 반드시 이 셋 중에 하나는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퇴비로 살포하실 때는 보통 300평 기준으로 1200kg 정도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볏짚은 최소 400kg 이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비작물은 녹비작물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헤어리 배치, 자운형, 보리 이런 것을 재배를 해서 토양으로 환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서 녹비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친환경 농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녹비작물은 친환경 농업 하실 때는 반드시 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을 그러면 환원하는 양이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가로, 세로 1m를 쭉 자로 재시든 삽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드셔서요, 거기에 있는 녹비작물을 베서 무게를 달아봅니다. 그러면 보통 키로수가 나오게 되는데 1.5에서 2.5kg 정도 됐을 때 논을 갈아주면 땅심이 아주 좋게 길러지게 되겠습니다. 녹비작물을 재배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배수로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쭉 배수로를 내주시면 물이 잘 빠지게 되고요. 습해에 약한 콩가작물, 자운형이나 헤어리 배치는 콩가죠. 또는 화분가, 보리는 화분가죠. 이런 월동작물들은 습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물기가 많게 되면 다 썩어버리게 되는데요. 썩어버리지 않고 잘 재배가 되게 하려면 이렇게 배수로를 내줘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자운형이나 헤어리 배치를 가지고 그동안 녹비작물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10년 넘게 재배를 했지만 어떤 때는 재배가 잘 되고 어떤 때는 또 재배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녹비보리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재배하실 때는 당연히 배수로를 내주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배수로를 내주게 되는데, 자운형이나 헤어리 배치를 재배를 할 때는 배수로를 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봄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습해를 받아서 얘가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자운형이나 헤어리 배치 종자를 수입을 해서 농가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유기재배나 친환경 재배를 할 때는 이 녹비작물 종자도 유기 인증 받은 데서 생산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녹비보리로 하시고 거기서 생산된 보리를 일부 수확을 하셨다가 다음에 녹비작물로 이용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유기농업의 기본 정신에 맞는 그런 관리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종자 소독입니다. 종자 소독은 약재 소독법과 온탕 소독법 두 가지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공비축미로 내실 분 또는 농협수매, 자가 판매 내실 분 두 가지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으로 내실 분은 두 가지 다를 활용하실 수가 있지만, 유기, 친환경 농업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온탕 소독법을 쓰셔야겠죠. 종자 소독은 4월부터 5월 사이에 보통 20일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내기 25일 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가급적 온탕 소독법을 권장드립니다. 자, 소독하는 방식입니다. 약재 소독법과 온탕 소독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이 온도와 유지 시간이 되겠습니다. 약재 소독법은 30에서 32도씨의 물 온도에서 약재의 종류에 따라서 24시간이나 48시간 동안 담궈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소독법이고요. 온탕 소독법은 65도씨에서 10분 정도 담궈 놓게 되면 종자로 전염되는 키다리병이나 도열병, 벼입 선충과 같은 벌레가 소독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특히 이제 약재 소독을 하시는 그런 농가들에서 물 온도를 높이지 못하고 보통 상온의 물에 종자를 약을 타서 담그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독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물 온도하고 유지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 온탕 소독법을 하시려면 물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전용 소독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는 이것을 실천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전용 온탕 소독기가 없이도 온탕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미래농업과 작물환경팀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짜서 소독 시기에 현장에 나가서 같이 소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걸쌈이라고 불리는 기다리병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소독법을 실천하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신청을 바라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농가에서는 물을 끓일 수 있는 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물통 2개, 하나는 온수가 들어갈 거고요. 하나는 냉수가 들어갈 겁니다. 온수에서는 종자 소독을 하고 종자 소독이 끝난 다음에 얼른 종자를 식혀줘야만 되기 때문에 냉수통 2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온도계와 타이머 또는 보조 전열기 이것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벽시 소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자 소독이 끝났으면 이제 육묘에 들어가야 됩니다. 육묘하는 방식은 이양하는 방식에 따라서 표준 육묘 또는 포트 육묘, 최근에 나온 드문모 심기 육묘 이렇게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육묘는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고요. 포트 육묘는 포트 육묘판이라는 이 전용 판과 전용 이양기로 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드문모 심기는 최근에 나온 기술로 육묘 상자를 줄여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인데요. 한 상자에 종자를 밀파를 해서 단위 면적에 들어가는 모판 수를 줄이는 그런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표준 육묘법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모 상자에 상토가 보일 정도로 종자를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00평당 30상자 정도를 준비를 하시고요. 평당 60에서 70주를 심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농가에서는 근데 70에서 80주 정도로 많이 심으시죠. 이것보다 좀 더 줄여줘야만 벼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겠습니다. 포트 육묘 방식은 쌀 품질만 생각한다면 이 기술이 가장 좋긴 한데요. 육묘 상자 수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고 당연히 노동력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전용 이양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는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문모 심기는 최대 10상자까지 육묘 상자를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신기술이고요. 최대 평당 37주까지 모포기수를 줄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지 드문모 심기도 전용 이양기가 필요한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육묘 방식에 따라서 벼 포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작년 9월 17일 날 벼 포기를 한 포기씩 이렇게 가져와서 벼 이삭 상태를 저희가 사진으로 찍어놓은 자료입니다. 보시면 드문모 심기와 일반 포기는 거의 유사하죠. 한 포기당 크기로 보면. 포트묘가 줄기 수는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라서 동일한 키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삭을 살펴보시면 일반 재배를 한 포기 같은 경우는 좋은 이삭과 안 좋은 이삭의 편차가 굉장히 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키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 포기에서 달리는 벼 알의 수도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편차가 적은 게 포트 농법으로 재배한 그런 포기인데요. 품질로 보면 포트 농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드문모 심기도 포트모 못지않게 이삭의 크기에 대한 편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달린 알 수도 굉장히 많고 해서 앞으로를 생각하신다면 드문모 심기를 적극 도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를 키웠으면 이제 모내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모내기 최적기는 6월 4일 전후가 되므로 이 시기에 맞춰서 모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는 상태에 따라서 또는 모내는 시기, 이것보다 좀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양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심을수록 조금 새끼 치는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좀 적게 심으셔야 되고요. 늦게 심을수록 6월 10일에 다가가게 심을수록 조금 많이 잡고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간척지냐 또는 육지 땅이냐에 따라서 심는 방법을 좀 다르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심고 또 베게 심어 놓을수록 나중에 병해충 피해를 많이 받게 되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기재배를 하시는 분은 반드시 파종량 적게 뿌려주시고요. 이양본수 적게 잡고 심어주시고 평당주수 가장 많이 심어도 50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모내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벼의 생육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적게 잡고 심을수록 벼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고 많이 잡고 심을수록 여기 보시면 문고병이 굉장히 많이 와 있죠. 예, 병해충 피해를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본당 7개에서 보통 보면은 10개 이상 찍어지는 그런 논들이 꽤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이양을 해 놓으면 결국은 벼포기가 이런 식으로 크게 되고 이렇게 크게 되면 병해충 피해를 나중에 많이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모내기 때부터 반드시 적게 잡고 적게 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내는 방식에 따라서 결국 가을에 이삭을 보시면 수확이 안 되는 그런 새끼 이삭들, 이런 이삭들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결국은 등급이나 쌀의 품질 이런 것이 많이 좌우가 돼버리는 겁니다. 많이 잡고 심어 놓으면 헛새끼도 많이 생기지만 이렇게 새끼 이삭들이 많이 생겨서 수량도 떨어질 뿐더러 이 여문 비율도 떨어지게 되겠죠. 이쪽으로 양분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요 위에 잘 여물어야 될 이삭으로 양분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쭉한 그런 벼가 생산이 되겠죠. 그리고 쌀을 찍어 놓으면은 청미라고 그럽니다. 쌀애기, 청미나 쌀애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모를 내실 때 이게 결정이 되니까 드물게 잡고 적게 잡고 드물게 심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잡초 방제법입니다. 일반 재배에서는 제초제를 쓰실 수도 있고요. 친환경 농가에서는 왕우렁이를 이용해서 제초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시든 잡초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초제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해서 후기까지 쓰는 제초제들이 나와 있으니 이것을 제초제 종류별로 구입하셔서 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모낸 후 15일까지 잡초약은 잘 뿌려주셔서 잡초로 인한 수량과 품질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왕우렁이는 관리를 일단 좀 잘 해주시다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특히 유실되지 않도록 또는 월동량이 많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작년에 환경부에서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환경부에서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했을 경우 이 왕우렁이 사육 또는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 농업 실천하시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실 거기 때문에 왕우렁이를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좀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우렁이가 제초를 다 하고 난 그 시점 7월 중순 이후에는 배추 등을 넣어서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잡아내는 방식으로 밀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나 이런 쪽에는 유실 방지망을 설치를 해서 왕우렁이가 논에서 하천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작년 7월 7일에 돌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에 돌산 지역에서 왕우렁이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작년 겨울이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이 월동량이 증가해서
왕우렁이가 따뜻한 지역에서는 월동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겨울에 습기가 있는 그런 논에서는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월동을 하게 되는데, 이 월동량이 많은 데다가 그다음에 제초형 우렁이를 또 투입을 하다 보니까 밀도가 워낙 높아져 가지고 벼까지 뜯어먹어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왕우렁이 피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월동량을 줄여 주셔야 되는데, 월동량을 줄이시려면 겨울철에 논을 한번 쭉 갈아 주시는 게 월동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도 물기가 있는 그런 습답 같은 경우는 논을 한번 갈아줘서 왕우렁이가 월동을 많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우렁이든 제초제든 제초의 가장 핵심은 물 관리입니다. 그래서 왕우렁이를 투입하고 또는 제초제를 뿌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논 바닥이 드러나게 되면 이 부분은 풀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쭉 더 대가지고 논이 드러난 곳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이렇게 풀이 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끔 이끼가 많이 발생돼서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비료 쓰는 양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썰레질을 해놓고 나서 뿌리시지 말고 비료를 뿌린 다음에 로터리를 해서 비료가 흙하고 잘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이런 이끼 피해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다음 비료 주기입니다. 벼의 수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료라고 할 수 있겠죠. 비료도 일반 재배를 하느냐 친환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재배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되고 있는 맞춤형 비료를 쓰시면 되고요. 친환경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품목 공시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서 유기질 비료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벼에서는 밑거름과 이삭거름 두 번 비료를 주셔야 되는데요. 일반 재배로 하실 때는 밑거름은 맞춤형 비료를 300평당 30kg 주시면 되겠고, 웃거름으로는 300평당 15kg를 NK 비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비료의 종류에 따라서 투입량을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이삭거름도 품목 공시번호를 확인해서 유기 NK 비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가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밑거름에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농약 인증에서는 일반 맞춤형 화학 비료를 쓸 수가 있는데요. 표준 사용량의 3분의 1까지는 줄 수 있으니 맞춤형 비료를 이용을 해서 재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삭거름은 보통 이삭폐기 25일 전쯤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신동진 새청무 또는 하이아미가 8월 15일 날 출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일 전이니까 7월 20일부터 약 7월 30일까지가 우리 지역에 이삭거름 주는 시기가 됩니다. 이 이삭거름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가을의 벼 수량과 품질이 크게 좌우되게 되는데요. 빨리 주면 줄수록 수량은 늘어나지만 미질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쓰러짐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겠죠. 늦게 주면 수량이 떨어지지만 미질은 올라갑니다. 또 쓰러짐 가능성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비료를 표준량만 주시고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삭거름 주는 시기쯤 돼서 벼논의 잎 색깔을 보면 가을에 어느 정도 수량과 품질의 벼가 생산이 되겠다가 예상이 가능합니다. 7월 20일 정도 됐을 때 벼논의 벼잎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돼 있다 그러면 아주 정상적으로 농사를 잘 지으신 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아주 진한 초록색이다 그러면 농사를 잘 못 지은 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면 새끼 이삭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 잎이 진하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주지 못합니다. 비료기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삭거름을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논에다가 정상적인 양을 비료를 주게 되면 당연히 쓰러짐 피해가 나오겠죠. 그럼 이런 논은 어떻게 비료를 줘야 되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염화가리를 이용해서 가리 성분만 들어있는 그런 비료를 주게 됩니다. 이런 논도 반드시 가리질 비료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물 관리는 생육 전반에 걸쳐서 수확할 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중간 물때기와 완전 물때기가 되겠습니다. 물 관리의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이 상황을 보고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간 물때기는 보통 7월 10일 이전까지는 맞춰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물을 떼서 벼 물을 떼주게 되면은 벼가 더 이상 새끼를 치질 않기 때문에 새끼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벼 뿌리가 깊숙이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쓰러짐에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항상 담아놓게 되면 벼 뿌리 근처에서 유해한 가스들이 형성이 되는데 물을 빼주게 되면 이 가스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벼 뿌리가 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7월 10일 이전까지는 중간 물때기를 맞춰 주시고 6월 말부터요. 한 일주일 정도 논에 실금이 갈 정도로 말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물때기는 가급적 늦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빨리 떼게 되면 벼가 겁말라서 염분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완전 물때기는 가급적 수확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늦게 해 주시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물때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실금이 논바닥에 실금이 가게 쭉 말려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전 물때기는 수확 작업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이렇게 논바닥이 축축하게 물기를 최대한 유지시켜 주시는 게 수량과 품질을 높이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병해충 관리가 되겠습니다. 병해충은 초기 병해충부터 해서 후기 병해충까지 수확 직전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모짜리에서 나타나는 모짜리 병해충, 벼 생육 초기에 나오는 초기 병해충, 그 다음에 중후기 병해충 이렇게 해서 벼에서 보면 총 73종이나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모든 병해충이 다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기상 상황이나 발생 상황에 따라서 몇 가지 병해충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해마다 문제되는 병해충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을 해서 알려드리는 그 정보에 귀를 기울여서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재배를 하실 때는 농약을 적극적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PLS 기준에 따라서 안전사용 기준을 반드시 지켜서 방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재배, 친환경 재배 하실 때는 병해충 방제약에 품목 공시번호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방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별 발생되는 병과 해충 또 방제법인데요. 육묘기부터 해서 생육 후기까지 주로 문제가 되는 병해충의 종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육묘기 때는 기다리병과 못삭은병, 뜸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생육 초기에는 입도열병, 기다리병, 물바구미, 먹노린재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육 중기에는 목도열병, 문고병, 백육고병, 또 해충은 먹노린재, 홍명나방, 벼멸구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병은 주로 그해 온도와 비의 양에 따라서 발생되는 게 좀 다르고요. 육묘기에 나타나는 이 병들은 벽시 소독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짜리 뜸묘 이런 것들은 모짜리 관리를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육 초기에 나오는 이런 병해충은 일반 재배 같은 경우는 상자처리제, 생육 초기에 나오는 병해충의 문제를 겪지 않게 되고요. 일반 재배 같은 경우는 화학 농약 상자 처리제를 쓰시면 되고 친환경 재배 같은 경우는 친환경 상자 처리제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말에서 8월 상순이 가장 핵심적인 시기입니다. 이때는 병해충이 있든 없든 반드시 방제를 한번 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도열, 문고, 백력고, 그 다음에 목노린재, 홍명나방, 벼멸구 이 약을 전부 섞어서 반드시 물약으로 하시든 입제로 하시든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방제를 소홀하게 하게 되면 작년같이 벼멸구 피해를
크게 입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전이나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 병해충에 대해서는 그 나타나는 문제 병해충에 대한 약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하실 때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재배법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벼도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특히 바람이 잘 통하도록 재배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핵심이 되겠는데요. 이 한 포기에 보면 이렇게 줄기가 전부 갈라져서 이 사이사이로 바람이 잘 통하게, 또 이 고랑과 고랑 사이로 바람이 잘 통하게만 관리해 주시면 병해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8월 3일 날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재배 관리를 하느냐, 이렇게 재배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병해충이 오는 게 달라지고 병해충이 얼마만큼 오는가에 따라서 벼의 수량과 품질이 좌우되게 됩니다. 딱 봐도 왼쪽 편에 이렇게 관리하는 농가가 병해충 피해를 적게 받고 있죠. 여기는 벌써 문고병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지역에서 문제 해충인 먹노린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노린재 생활사를 보면은요, 논두렁에서 일부 월동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야산에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야산에서 월동을 끝낸 그런 먹노린재들이 야산이나 아니면 밭에 있다가 모를 내놓으면 이제 벼논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6월부터 7월 요 시기에 먼저 논두렁으로 이동을 합니다. 논두렁으로 이동한 다음에 모가 어느 정도 새끼를 쳐서 이렇게 폭시가 불어나게 되면은 이제 논으로 점점 이동을 하죠. 그래서 논에서 교미를 하고 알을 깐 다음에 이 알에서 깨어난 이 어린 벌레들이 성충이 될 때까지 벼의 즙을 빨아먹다가 9월 중순에서 하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다시 야산으로 이동을 해서 월동을 하는 이런 패턴이 매년 반복이 됩니다. 자, 먹노린재 피해가 많은 논을 보시면 모를 빨리 냈거나 아니면 모를 많이 심은 논, 또 비료를 많이 준 논, 또는 야산하고 바로 붙어있는 이런 논에서 먹노린재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먹노린재 피해를 적게 받으려면 이거하고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모를 최대한 늦게 내시고 모를 많이 심지 마시고 적당하게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료는 표준량만 쓰시고 비료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야산 인근 논은 먹노린재 방제를 집중해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먹노린재 방제가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벼 포기를 이렇게 벌려보면 포기 안에가 들어있습니다. 포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약을 뿌려도 이 포기 안까지 약재가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요. 특히 친환경 같은 경우는 이 먹노린재 이 몸에 묻어야만 묻게 되는데 이 약이 먹노린재 몸에 묻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있으면 얘네들은 물 속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뿌리면 물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약이 씻어져 버리겠죠. 약이 씻어지게 되면 죽지 않게 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을 뿌려도 잘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먹노린재를 잡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유인해서 잡는 방법입니다. 모내기를 하고 나서 감모나 또는 뜬모를 하기 위해서 나무 모판을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나무 모판을 이 가 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면 이 안쪽으로 먹노린재가 몰려듭니다. 이렇게 쭉 배치를 해 놓고 며칠 뒤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안쪽에 먹노린재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게 되는데요. 여기로 몰려든 이 먹노린재를 이렇게 털어내든지 해서 잡아내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약재 방제를 하실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먹노린재는 논두렁으로 일단 왔다가 벼논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논두렁으로 와서 벼논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요 시점에 요 논두렁과 5열 이내, 이 5줄 이내를 집중적으로 약을 뿌려버리는 겁니다. 요 부분만. 그러면 약도 줄일 수가 있고 방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상순경에 하시면 되겠고요. 모내기를 빨리 했냐 늦게 했냐에 따라서 벼 포기가 불어나는 게 좀 다르죠. 왼쪽 논과 오른쪽 논의 벼 포기의 크기가 좀 다릅니다. 이 논은 훨씬 빨리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 논은 오른쪽 논은 조금 늦게 먹노린재가 이 논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단지 주의하실 점은 먹노린재 약을 뿌리실 때는 이 논 같은 경우, 양쪽 논 같은 경우 지금 물이 담아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하면 방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을 빼고 약재를 5줄 이내와 논두렁 부분에 집중적으로 뿌려주시면 방제가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노린재 방제 효과를 높이려면 이것을 반드시 실천을 해줘야 되는데요. 논물은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기 안까지 약물이 들어가게 약재를 살포해 주셔야 된다. 특히 친환경 단지에서 약을 쓰실 때 제재가 다른 두 가지 약을 한 번은 1번, 한 번은 2번 약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써줘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친환경 방제약은 약재 내성이 더 빨리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약이 들어가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먹노린재가 산란하기 전 6월 말에서 7월 상순 이때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서 2차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제가 미흡한 필지는 개별적으로 보완 방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피해가 많이 나왔던 벼멸구입니다. 벼멸구는 우리 지역에서 월동하지 않고 베트남 북부나 중국 남부 쪽에서 우리나라로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경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날아온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해 벼멸구 피해가 많다 적다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벼멸구는 한번 떨어지면 그 떨어진 자리에 벼가 말라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작년 소라면 관기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1차 방제는 7월 상순에서 8월 상순, 기본 방제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서 밀도를 낮춰줘야만 후기에 피해가 나오지 않는데 이때 방제를 잘못하게 되면 후기에 큰 피해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은 적기 수확이 되겠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9월부터 10월 사이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조생종은 출수 후 45일경, 그 다음에 중생종은 50에서 55일경, 만생종은 55에서 60일경 수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비료, 물, 병해충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서 이런 완전미가 많이 나오도록 해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유통 경로별로 재배법이 지금은 좀 다르죠. 공공비축미냐, 농협에 낼 거냐, 자가 판매를 할 거냐에 따라서 재배법을 다르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공공비축미는 어렵고 힘든 또 수량이 조금 떨어지는 유기재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일반 재배를 하시면 되겠고요. 농협에다가 내실 분은 거북선에 실린 쌀로 수매하실 분은 일반 재배, 그다음에 학교급식이나 유기농 일반 소비자 판매용은 유기재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판매를 하실 분은 가급적 일반 재배보다는 유기재배를 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쌀을 생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통 경로별로 재배법을 좀 다르게 가져가서 여러분들의 소득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벼농사 새해 농업인 실험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실천하셔서 금년에도 풍년농사 이루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